접한 모습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저도 조선시대 최고의 판무파탈 이렇게 좀 알고 있거든요. 늘 보면은 좀 화려한 의상과 화려한 모자를 쓰고 나온 게 좀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어우동의 처벌은요, 장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왕이요, 직접 나서서 이 여인에게 극형인 사형을 명합니다. 와. 직접 나서가지고. 네, 왕이 직접이요. 아니, 대체 이 어우동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원래 받아야 하는 그 형을 넘어가지고 사형을 선고받았을까요? 그리고 왕이 직접 관여해 벌을 내린 이 여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이 어우동에게 죽음을 명령했던 왕을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이 왕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1480년 조선을 다스렸던 왕. 그리고 우리가 한번 만났던 왕인데요.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 성종. 맞습니다. 1480년은요. 성종이 왕위에 오른 지 11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종은요. 할아버지 세조. 이 세조가 또 이 카리스마 하면서 엄청난 왕권을 자랑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때와는 정말 다르게 정말 신화와 학문을 배우고 토론하는 그런 경연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소통했던 왕도 정치. 정말 왕과 신하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평안한 정치를 만들었던 그런 왕이 바로 이 성종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성종 시대에 살았던 이 어우동이라는 여인, 과연 어떤 사람일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예전에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이 어우동하면 섹시한 이미지, 늘 그런 이미지로 매혹적. 우리가 지금 소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어우동이 태어난 곳은요, 한양에 있는 지체 높은 양반집이었습니다. 양반집이었습니다. 아, 진짜? 양반집 네. 딸이었어요. 양반 딸이었어요. 공신 집안에다가 지금으로 치면요, 외교부 국장급에 해당하는 승무원 지사까지 지내게 되는 정말 지체 높은 양반, 바로 박윤창이라는 사람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눌 이 여인은 어우동. 네. 뭐 좀 이상한 점 있지 않으세요? 이름이 성이 다른 거. 성이 다르네. 아버지가 성이 박씨. 씨. 근데 이분 어우동? 뭐지? 그녀의 이름은 박어우동이 아니라 네. 박구마. 어? 박구마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구마. 박구마? 맞습니다. 아, 그러면 박구마인데 왜 어동으로 부른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이게 사실은요, 이게 조선시대 사실 여성들의 이름이 남아있질 않아요. 맞아. 이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어우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별명?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이 어우동의 의미가 뭐냐면, 어우동, 이게 뭐냐면 같이 어울려서 통하다, 또는 이제 야무지지 못하다는 그 얼동의 잘못된 표기다라는 그 다양한 설이 있는데, 오늘 이제 편의상 어우동이란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우동은요, 지승문 박윤창 박 선생의 딸이다. 집안이 부유하고 아리따웠다. 그러니까 요 아리따웠다 부분 요거 놓치지 마세요. 네. 네, 조선시대 역사 기록 속에서 여성의 외모를 잘 표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리따웠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면 진짜 진짜 예뻤던 예쁜 거네요. 겁니다. 네. 자, 어쨌건 이 돈, 집안의 명예, 미모까지 정말 조선시대에 남부러울 것 없던 그런 여성입니다. 그죠? 그럼요, 예. 자, 그런데 이 어우동에 혼기가 차니까 혼답이 오고 갑니다. 자, 이때
이 혼담의 어떤 상대가 되는 집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어느 집안이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왕들이 조금 이렇게 탐낸다. 예, 탐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해요? 예, 왜냐면은 그 박 선생이라고 이렇게 딱 존칭하는 거 보니까 오호. 되게 유능한 분 같은데 이제 왕 쪽에서도 좀 사돈 맺으면 좀 그래도 좋으니까 한번. 왜냐면 외교부 장관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거의 비슷했습니다. 왕이. 맞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가에서 응. 연락이 옵니다. 우와. 네, 왕가에서요. 태종 이방원. 자, 그의 아들들 효령대군의 아들 영천군이 있고요. 영천군의 아들 태강수 이동. 바로 이 태강수 이동은요. 태종 이방원의 증손자. 말 그대로 조선의 로열 패밀리. 바로 이 사람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아. 어우동과 함께 결혼하면 어떻겠소? 이런. 손자 며느리. 네. 자, 이렇게 두 사람은요 혼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어우동은요 이 왕족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동 업그레이드. 그래서 이 남편의 품계와 동일한 오늘날요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정사품 해인이라는 자기를 받았고요. 왕실 족보인 선원록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체 왕족이야, 높은 왕족. 양반집 딸에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왕실의 종친 며느리까지 된 겁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도 낳았습니다. 뭐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들 딸도 보이잖아요. 낳고. 너무 스토리가 좋은데. 그렇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요. 그들의 결혼에 풍비박산 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허. 이 어우동의 남편이 네. 태강수 이동이 난 이런 여자는 못 살겠다 라고 어우동을 쫓아내버려요. 쫓아내요? 쫓아내버려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보시죠. 남편 태강수 이동이 어우동을 쫓아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정답입니다. 동현 씨가 맞출 것 같아요. 전 맞춰요. 전 네. 맞춰요. 맞출 것 같아요. 벌써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뭘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네, 뭔가요? 일단은 남자 문제. 지금도 굉장히 높은 직급의 이제 며느리지만 더 대단한 분이 자꾸 옆에서 찝쩍대는 게 아닐까. 더 대단한 분이. 아, 더 대단한 분이 어우동을 자기도 잘난 사람인데 자꾸 약간 불안해지는 느낌? 불안해서 쫓아냈다. 네. 동현 씨, 땡. 그 네. 자, 어떤 불륜의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그 당시 딱 목격하고 너무 화가 나서 쫓아냈다. 조던 정답. 와, 진짜? 불륜을 목격했어요? 맞습니다. 이 어우동이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랑 바람을 피웠다는 거죠. 야, 간 큰 상. 아니, 감히 왕실 종친 며느리와 바람을 피운 이 간 큰 상대는 과연 이 어우동과 바람을 피운 남자를 이 태강수 이동이라는 사람이 데려온 사람이에요. 이 태강수 이동이 이 집에 들인 남자는 누구였냐면 은그릇을 만드는 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너 은 잘 만든다면서 일로 와서 은 좀 만들어봐, 은그릇 좀 만들어봐,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은장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를 집에 부른 이동보다 은장이를 더 반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우동. 그러다가 네. 그 은장인을 방으로 들입니다. 어허. 어우동이 그 은장이 그를 좋아해 매번 남편이 나가고 나면 계집종의 옷을 입고 장인 옆에 앉아서 그릇 만드는 정묘한 솜씨를 칭찬했다. 마침내 내실로 끌어들여 날마다 마음대로 음탕한 짓을 하다가 눈치를 보고 남편이 돌아오면 아이고. 몰래
숨기곤 했다. 자, 그런데 저 들었을 때는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요. 성현이 쓴 그 용제 총화에 적힌 태강수 이동의 주장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남자 쪽 주장이네요. 그렇죠. 자, 이 이야기의 반전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도 이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실록에 이 기록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궁금하다. 태강수 이동이 아하. 연경비라고 하는 기생을 매우 사랑해서 그 아내 박씨를 버렸습니다. 대저 종친으로서 첩을 사랑하다가 처의 허물을 들추어 제멋대로 버려서 헤어지는데 한편 그 단서가 열리면 폐단의 근원을 막기 어렵습니다. 기생이랑 바람나서 어우동에게 나가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지금요. 이 사건, 이 태강수 이동이 연경비에 푹 빠진 이 사건을 왕에게 고한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무시? 자, 그러니까 왕실의 이 족보를 편찬하고요. 왕족의 허물을 살펴 잘못을 규찰하는 감찰 기관입니다. 야 그런 기관도 있었어요? 자, 지금 종부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폐단의 근원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강수 이동같이 이게 기생한테 빠져가지고 아내를 버린다? 이런 일이 많아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사회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아예 처단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근데 참 독특하지 않아요? 무슨 왕한테까지 이런 이혼 문제 뭐 이런 이야기를 보고를 해. 그러니까. 네. 자, 이 조선시대는요, 이유가 있어요. 네. 양반 이상의 신분이 이혼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와. 네. 원칙적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성종 진짜 대단한데요? 김정 연구원님, 그러면은 이게 진실이 뭔지 궁금한데 오동이 바람을 핀 건가요? 피지 않았죠. 피지 종부시, 않았다고? 네네네. 종부시에서는 어우동이 그 은장이하고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그렇죠. 또 성종도 종부시의 의견을 듣고 또 똑같이 재결합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생 첩에게 푹 빠져서 철을 버린 남편 태강수 이동의 잘못이 크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태강수 이동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네, 아내를 버려요. 와. 놀라운 분이네요. 네, 결국 이 어우동은요,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와. 반면 이 재결합하라는 그 왕의 명령을 어긴 이동은요, 또 이 3개월 후에는 또 자기를 돌려받기까지 하죠. 자, 이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이 재결합하라는 그 어명은 실질적 효과는 없었던 겁니다. 자, 이 명망 있는 사대부집 딸로 태어나 정말 곱게 자라나가지고 이 왕가의 며느리가 되었던 어우동. 정말 그녀에겐 생애 최악의 실패와 좌절의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아닐까라는 한순간에.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이 어우동은 지금 쫓겨났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이 조선시대는 남편 없이 혼자 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남편과 사별을 했거나 차라리 공식적인 이혼을 했다면 재혼을 하고 새 출발하면서 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때 이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홀로 이 슬퍼하는 이 어우동을 안타깝게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종이었습니다. 어우동이 너무 슬퍼하고 막 울고 정말 힘들어하니까 이 모습을 지켜본 이 여종이 이 어우동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어우동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제한.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상심하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오종면이란 사람이 일찍 출세해가지고 이 사원부의 도리가 되었고, 용모도 아름답기가 태강수보다 월등히 낫고 좁게도 천하지 않으니 배필을 삼을 만합니다. 좁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집안의 집안. 어떤 그 혈통 뭐 이런 거 아, 천하지 않으니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죠. 제가 한번 다리를 놓아보겠습니다. 오. 이 어우동은요, 여종의 이 제안을 듣고 네. 마음이 흔들렸나 봐요. 은밀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오. 정말 이제까지와 다른 어우동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요, 이 허름한 차림으로 길을 가던 이 어우동을 보고 한 남자가 쫓아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우동이 한눈에 반한 겁니다. 이때 어우동 돌아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정반대의 삶을 산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받아들였을 것 같아, 뭔가를. 저한테 관심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둘이 정을 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 특히나 어우동이 절대 연관돼서는 안 될 그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게 누구였을까요? 어? 남편이 아닌 또 다른 왕가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로열 패밀리였던 거예요. 방산수 이난. 자, 이 어우동을 따라온 이 남자는 누구?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연결될까요? 자, 태강수 이동 요 계보 기억하시죠? 이쪽 세종 쪽으로 계양군. 그리고 계양군의 아들 어우동의 남편과는 육촌 형제간인 이 방산수 이난. 이게 장사를 지내는 예법에 따라서요, 상복을 입어야 하는 가까운 친척을 유복친이라고 합니다. 이 방산수 이난이 바로 이 유복친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을 당하면 같이 상복을 입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친족 관계였다는 얘기예요. 가깝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여전히 이 종친의 아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요. 종친의 아내였던 이 어우동은 이 이난과 만나면서 근친상간, 근친상간을 지금 범한 거예요. 자, 이런 왕실 스캔들이 발각된다? 야, 이거 조선 유교 이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우동과 이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리고요, 이난은요, 이 어우동을 향해서 이 연시를 하나 남겼는데, 오, 연시? 이제 이난이 어우동 집에 온 거예요. 이렇게 둘러보다가 벽에 어우동의 그 소매 붉은 저고리가 탁 걸려 있는 거예요. 이난은요, 시를 그 옷에다가 적어 나갑니다. 물시계는 똑똑똑 밤 기운 청아한데 흰 구름 활짝 거치니 달빛 환해라. 빈방 고요한 중에 향기가 남아 있어. 오늘 꿈에도 그리운 정 그려보. 자, 그러니까 어우동도 완전 감동받은 거예요. 어우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난에 대한 마음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난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어우동이 선택한 특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연인들끼리 이렇게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왔다. 뭐야. 왔어요. 뭐예요? 네. 아니, 외국의 축구 선수들이 아내나 아이들 이름 많이 새기잖아요. 맞아요. 막 골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 문신. 예원 씨 정답. 타투 문신을 했어요. 유교 사상의 근본을 이루던 이 조선 시대에는요. 그러니까요. 부모님께 받은 이 몸, 머리카락 정말 털럭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것. 이게 효의 출발이거든요.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충격. 근데 이 시대 때 가능해요? 그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궁금해요. 당시 문신하는 방법입니다. 자, 벼루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돼요? 먹으로 이렇게 간 다음에, 갈아서. 그 다음에 바늘로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새겨지겠죠. 이런 방법으로 굉장히 아프겠죠.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요. 진짜 큰 맘 먹고 고통을 이겨내는 거니까 의미가 있긴 있을 것 진짜 같아요. 완벽한 답이네요. 이거는 진짜.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번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이 어우동 몸에 새겨진 남자의 이름은 방산수 이남만이 아닙니다. 와. 아이. 이난 말고요. 박강창이란 이름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지금으로 따진다면 뭐 전도 유망한 뭐 의대생 학생 정도 되는 신분의 남성이었는데 괜찮았나 봐요, 이 남자가. 네. 어우. 사랑에 빠지네. 네. 근데 지금 이난 이름 새겼잖아요. 새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쪽 팔에 다른 쪽 팔에 박강창이란 이름을 새깁니다. 자, 그런데요. 문신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 그만? 하급 관리 가미양이라는 인물을 만났을 때 다시 이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의 이름을 역시 문신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등입니다. 야, 등에다가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우동의 남자 몇 명이었나요? 현재까지. 4명. 복수 한번 해봅시다. 네 네 명. 명. 맞죠? 남편 빼고 4명이잖아요. 네. 그죠? 4명이요. 자, 어우동이요. 이렇게 많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던 데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당시 그 어우동의 남자 만나는 노하우, 오. 그 답은요. 바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신분을 속인 어우동은요. 또 다른 왕가의 남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태종의 형이죠. 정종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정종의 이제 아들들이 이제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어우동의 새로운 남자는요. 남편과 같은 학렬의 시아주버니 수산수 이기였던 것이죠. 즉 정종의 증손자였던 것입니다. 이번에 수산수 이기와 어우동이 만난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바로 단오날입니다. 단오날. 단오날. 이 곱게 차려입고 그네를 타러 나간 이 어우동을 보고요. 역시 수산수 이기가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이 어우동 곁에 있는 여종에게 또 여종이 또 이게 또 알아서 전달 잘하지 않습니까? 이 여종에게 그 왜 춘향 전에 그 몽룡이가 향단이한테 이게 물어보듯이 야 저기 저 여인 뉘짐이 여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종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 여인이요. 내금이 첩입니다. 하급 군인의 첩. 양반집 딸이라니까요. 이 어우동은요. 그런데 지금 속였네요. 속였네. 자 이러면 종친이 생각할 때 하급 관리의 첩?
그러면 내가 좀 어떻게 가능. 통신이니까 결국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둘은 또 사랑을 합니다. 오. 아 이거 근데 이거 진짜 그 사랑과 전쟁 같은 드라마 사랑하는데. 그 대본 같지 않습니까 이거 네. 지금? 자 그런데요 문제가 또 있어요. 왕가의 사위와 만남을 가집니다. 자 오늘 정말 이 가기도가 열일하네요 진짜. 영천군의 그 아들이 태양수 이동이었잖아요. 근데 영천군에 또 이 형제가 있습니다. 보성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보성군의 아들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성군의 아들 춘향군인데 태강수 이동하고 지금 춘향군 사촌 사이잖아요. 이 춘향군의 딸 완산 이씨가 있는데 남편 그러니까 이 춘향군의 사위 이 이승원과 사랑을 합니다. 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우동의 자식뻘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그죠? 예. 아, 춘향군의 사위 이 이생원과의 만남은요. 그가 이 지나가는 어우동에게 보인 관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역시나 예측이 되시죠? 지나가다 어우동을 봤어. 와. 와. 저기 저 이쁜 아가씨 그 지방에서 온 기생인가? 그 질문에 여종은요. 기생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야. 요정이 문제야. 딱 합이 잘 맞네. 잘 맞네. 그러니까 어우동은 이번에는 이제 신부를 속인 거죠. 예. 그래서 결국 둘은 또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어우동은요 조선 왕가의 남자들과 얽히고 설킨 조선 왕가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어우동의 그 화려한 행적에 대해서 정말 소문이 파다하게 났나 봅니다. 자 그 내용이 기록으로도 남아 있어요. 아이고야. 길가에 집을 얻어서 오가는 사람을 지목하며 점수를 매기는데 계집종이 아무개는 나이가 젊고 아무개는 코가 커서 주인께 바칠만 합니다 라고 하면 아무개는 내 거, 아무개는 네 거 이렇듯 실없는 말로 희롱하여 짓거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자 그렇게 이 조선시대 금지된 자유연애를 즐기던 어우동 결국 의금부로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의금부? 아세요? 모르세요? 그거 아니에요? 고문당하고. 네, 뭐 경찰 느낌. 사법기관. 맞습니다. 아유, 좋아 잘하네요. 이 의금부는 어떤 곳이냐면 조선시대 특수수사기관으로서 왕명에 따라 중대한 범죄에서 수사, 추국, 재판을 담당했던 그런 곳입니다. 1480년 6월이었죠. 의금부로 한 남자가 끌려오게 됩니다. 어우동의 저고리에 그 아리따운 러브레터를 남겼던 그 남자. 아이고야. 아이고. 방산수 인한 그가 끌려왔습니다. 태강수 이동의 부인과 방산수 인한이 불륜에 근친상간했다는 사실이 결국 알려지면서 조정은 빨칵 뒤집혀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방산수 인한과 함께 불륜을 저질렀던 이 어우동은 이미 도망을 친 상태였습니다. 어우동이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요. 성종,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죄가 중한 것을 스스로 알고 도망했다니 끝까지 추포하라. 아, 성종 화나죠. 의금부에 붙잡혀온 이 어우동은요. 취조를 받게 되는데 이때 어우동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냥 제가 안 다가갔는데요. 먼저 저한테 왔는데요. 일단 이 어우동은요. 묵비권. 묵비권. 네, 묵비권. 왜냐면 그녀는 아직 종친의 아내였고 또 사대부 여성이니까 혐의가 없으면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일만의 기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참고 있자. 그렇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어우동이 간통하고도 사실을 숨기고 죄를 자백하지 않으니 청컨대 형벌을 가하고 국문하시옵소서. 자, 이렇게 지금 국문하소서 이런 얘기 나왔어요. 과연 어우동은
고문 앞에서 입 꾹 닫고 억울하다고 말했을까? 아니면 자백은 하되 이 간통 상대를 줄여서 말했을까? 궁금한데. 둘 다 여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요, 어우동은 선택합니다. 자신이 만난 남자들, 이름하여 어우동 리스트. 모두 밝힙니다. 낱낱이 밝힙니다. 와. 자, 이 결정을 내린 왕이 누구다? 세종. 세종. 세종이 이 결정을 내리는데, 근데 이때 세종이 한 답변이 기가 막혀요. 뭡니까? 세종대왕께서 네. 남녀 사이의 정욕을 어찌 한가 법령만으로 방지할 수 있겠는가? 이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성급수를 할게요. 네. 53년 뒤 의금부에 갇혀 있는 어우동 이세로 한번 다시 와보겠습니다. 자, 이 어우동은요, 유감동과 같은 그런 결말을 바라면서 어우동과 관계했던 그 남자들을 죄다 실토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황이 세종대랑 다르네. 이 어우동의 이 충격적인 이 자백이 쫙 나오자 조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네. 어우동과 관계한 남자들의 숫자가 네. 너무 많아. 그 숫자는 무려 17명. 17명. 그래도 17명이면 17명. 자, 이 관계에 따른 남자들이 막 굴비 엮듯 나오는 모습을 보고 조정에서는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음란하고 방탕한 것이 몸을 파는 천한 기생과도 같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체 높은 이 종친의 아내이자 양반가의 딸이 수많은 남성과 이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 야, 이거는 뭐. 자, 그런데요, 어우동의 간통에 더 충격을 준 이유 두 번째는 장소였습니다. 장소? 장소? 네. 사랑을 나눈 그 네. 정을 통한 그 장소의 대범함, 그 장소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수산수 2기와 관계를 맺은 곳은 공공기관의 건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휘라는 사람과는요, 길가에 집을 빌려서 정을 통합니다. 지나가다가 우리 사랑할래? 저 집 어때? 빌려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소가 나옵니다. 야, 충격. 가장 충격적인 장소. 네. 바로 어디였냐면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사당. 여기서 정을 통한 거예요. 사당. 놀라운 장소였던 거죠. 야. 그리고 세 번째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 충격적인 이유는 바로 대상이었습니다. 어우동이 정을 통한 그 대상들, 그 리스트를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어우동은요, 노비, 이름은 직업이, 직업이란 그 노비와도 간통을 했던 겁니다. 이 신분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을 정말 금기로 했던 이 조선에서 신분이 다른 양반집 딸과 노비가 간통을 해? 이거는 사회적 금기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게다가 이 하위 신분의 남성이 상위 신분의 여성을 농락한다? 이거는요, 지배층의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어우동이 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랑을 나눴다는 것은요, 조선의 기본 이념을 무시한 행동이었고,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 조정 대신들은요, 사형파와 장형파로 나뉘어서 팽팽히 맞서게 됩니다. 자, 어우동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반의 딸이며 종친의 아내로서 음란하고 추잡함을 자행하였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온 나라의 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 이에 맞서는 장형파,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어우동은 법률이 사형에는 이르지 않으니 청컨대 사형을 감하여 먼 곳으로 유배하십시오. 정말 이 쉽사리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성종은요, 이 어우동 문제를 45일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니다. 45일 고민을 많이 됐구나. 자, 그런데 사실은요, 성종은요, 45일이라는 시간을 줬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미 마음속에는요, 어우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우동은 음란함이 지나쳐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는데 이런데도 죽이지 않는다면 후세인들은 어떻게 깨우치게 하겠느냐. 의금부에 명하여 사유를 해하려 아뢰게 하라. 의금부 제가 직속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금부에 딱 명을 내려가지고 얘 죽일 수 있는 방법 가져와 라고 숙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의지가 확고했던 것이죠. 자, 45일 뒤 장형백대 유배 2,000리에 해당됐던 어우동의 간통죄는요, 2달도 안 돼서 전혀 다른 죄와 처벌로 바뀌게 됩니다.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개가한 법, 이것을 적용해서 교부대시에 처한다. 고부대시.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봤어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부대시. 교부대시예요. 네. 영호님, 교는 어떤 벌인가요? 교는 사형 중에서도 목을 매서 그렇죠. 목을 매서 효수라고 죽이는. 하죠. 네, 네. 네. 그런데 부대시,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형은요, 보통 추분, 그러니까 가을쯤 되겠죠. 예, 이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집행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왜냐면 사형 집행을 좀 미뤄가지고 그러니까 누명을 벗거나 감형이나 사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우동은요, 남편 배신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남편한테 쫓겨낸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결혼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남편을 배신하고 걔가 한 법을 적용한다? 어우동상은 전혀 맞지 않는 법이 지금 딱 나온 거예요. 네. 지금요. 그죠? 그런데요, 성종은요, 끝까지 결정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면 성종은 이렇게 봅니다. 이 고려 말세의 음란한 풍속이 다시 일어날까 두렵다. 따라서 이 어우동의 처벌은 단순한 형벌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풍속을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함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명이 내려온 그날 바로 어우동은 교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루도 안 기다려주고. 예. 그럼 같이 사랑을 나눴던 그 남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없습니다. 없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장형 때리는 거, 네. 이거 선고 받은 사람은 있는데 돈을 내고 풀려났거나 귀양 갔다가 풀려났거나 심지어 무고로 인정돼가지고 죄값을 치르지 않기도 했습니다. 함께 간통을 저질렀는데 왜 어우동과는 이렇게 처벌이 다른 것일까요? 성종을 포함한 위정자들의 논리, 당시 논리는 이런 거였습니다. 천한 기생과도 같은 행동을 한 어우동 때문에 오히려 뜻있는 선비들이 큰 피해를 본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없는 법까지 끌어와가지고 정말 일벌백계할 정도로 어우동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봤던 이 성종, 이 어우동의 죽음을 발판 삼으면서까지 이 성종이 만들고 싶었던 유교 국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종의 가장 큰 업적이 있죠. 사실 네. 이것 때문에 성종이라는 묘호를 네.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서 네. 실제 시험에 출제됐던 큰별쌤의 별의별 문제, 두 번째 여행을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 문제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가에 들어갈 책으로 옳은 것은 세조대왕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여 이번에 완성한 이것은 우리 조선을 다스리는 기본 법전이 될 것이요. 1번 속대전,
2번 경국대전, 3번 삼강행실도, 4번 직지심체 요절. 조나단 정답 몇 번? 2번 경국대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답! 와, 경국대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전. 네, 어우동이 죽고 나서 5년 뒤 경국대전이 반포가 되거든요. 여기에 아마 성종의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가득 있었을 것 같아요. 가득 있었겠죠. 가득한데. 그렇다면 이 유교 국가 속 여성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궁금해요. 자, 첫 번째는요. 재혼 절대 금지. 바로 재혼한 여성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 엄마 입장에서 자식끼를 맡으면서까지 사랑 굳이 뭐 이럴 확률이 더 높잖아요. 자, 그리고 재혼이 금지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이 과부들은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자, 만약 가뭄으로 흉년에 들었다. 그러면 이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 여자들 상당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 없는 젊은 과부의 재혼 이거는 좀 허락하고 최소한 먹고 살기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절충안도 나오긴 하는데 이 절충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지 않지. 굶어 죽는다는 핑계로 정절을 잃는 과부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굶어 죽더라도 정절은 지켜야지 이 멘트와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러면서 점점 여성의 재혼은 비윤리적이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참 진짜. 자, 경국대전을 통해 볼 수 있는 유교 국가 여성의 두 번째 모습. 남성과 접촉 절대 금지. 이대감 계시냐고 여쭤보아라.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이런 거 아마 사극에서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가운데 이 노비를 두고서 손님과 주인 마님 간에 벌어지는 대화, 바로 내외법. 내외한다. 함부로 이 밖에 나간 여성이 남성과 이 불필요하게 마주치고 혹시나 정절을 잃게 되는 것을 걱정을 하면서 정절을 잃지 않도록 집안에 가둬두는 법이었던 겁니다. 오, 진짜. 답답했겠어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예, 나가는 경우에 어떤 모습이었을지 이거 아마 사극 보시면 알 텐데 조나 씨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 여사체크에서 봤어요. 그 이렇게 뭐를 쓰고 맞습니다. 이 내외법이 생기면서 여성들은요 바깥 나들이를 쉽게 할 수도 없었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외출해야 되면 이렇게 장옷을 쓰고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거 가마죠, 가마. 네. 근데 이 가마도 특징이 있어요. 사면이 튀어 있는 평교자 안 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사면에 벽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옥교자라고 합니다. 밖에서 못 보게. 안을 못 보도록 완벽히 그냥 딱 차단을 시켜버린 것이죠. 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때 모든 그렇죠. 것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선의 여성상, 이 모습은 바로 이 성종 때, 이때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637년 겨울 어느 날 적막했던 창경궁에 응애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기는요 아주 귀여운 여자아이였습니다. 아기의 탄생 소식은 궁궐 곳곳에 알려졌죠. 그리고 이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기의 아버지, 바로 조선의 제16대 왕 누구? 인종조. 인조였습니다. 인조는요 이때 태어난 딸이 정말 특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당시 인조의 나이는 44. 늦둥이 딸이었던 거예요. 진짜 늦둥이다. 이 딸은 이후에 효명옹주라고 불렸습니다. 누구라고요? 효명옹주. 네.
인조는요 정말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정말 사랑을 듬뿍 쏟았습니다. 너뚜기 딸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웠겠죠. 자, 그런데요 인조가 이 효명옹주를 아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즈음에 인조에게 정말 안팎으로 일생일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효명옹주가 태어나기 1년여 전인 1636년 이 나라 전체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전쟁, 큰 위기. 네. 병자호란. 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병자호란입니다. 조선이 오랑캐라고 부르던 청나라가 쳐들어온 겁니다. 수세에 몰린 인조는 결국 오랑캐의 나라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3번 조아리는 항복의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심지어요. 병자호란 직후 청나라가 조선 왕실의 볼모를 내놓으라고 했죠. 소현세자. 네, 맞습니다. 네. 큰아들 소현세자 부부, 둘째 아들 복림대군 부부, 그리고 셋째 아들을 볼모로 보내야 됐고요. 게다가 27년을 함께 살았던 조강지처 인혈왕후까지 전쟁 전에 잃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였을 겁니다. 되게 허했을 것 같아요. 외롭고. 그렇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인조에게 누가 찾아온 거예요? 효명옹주. 맞습니다. 그 찾아온 새 생명 효명온주 어떻겠습니까? 진짜 바라만 봐도 행복감을 주는.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죠. 슬픔에 잠겨있던 인조를 웃게 만든 늦둥이 딸 효명옹주. 자, 그런데 지금 인조의 정실 부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인조의 딸을 낳은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 공주는 궁궐 여인 중 누가 낳은 아이일까요? 왕비. 그렇죠. 바로 정실 부인, 중전이 낳은 딸, 공주입니다. 네. 맞죠? 자, 그런데 공주가 아니라 지금 옹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옹주는 과연 누가 낳은 딸에게 붙이는 명칭일까요? 후궁. 후궁. 그렇죠. 자, 그렇다면 효명옹주를 낳은 후궁 누구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귀인. 조귀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조귀인이요? 그냥 조귀인인 줄 알았는데 조 띄고 귀인이에요? 네. 그러면 조씨예요? 그렇죠. 성이 조씨죠. 네. 이름이죠. 실제 이름이에요?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여기서 귀인은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궁궐에서 후궁에게 내렸던 품계 명칭 중 하나입니다. 이름이 아니네요. 우리 배웠는데 장희빈 기억나세요? 장. 네. 그때 희빈의 그 빈이 서열 1위 정일품 후궁의 명칭이었습니다. 자, 귀인은요 그 빈 바로 아래, 즉 후궁 서열 2위 종일품 후궁의 명칭입니다. 빈 그다음이 귀인. 자, 그러니까 조귀인은요 조씨 성을 가진 귀인 품계를 받은 후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조귀인은 처음부터 후궁 서열 2위였던 귀인이었을까? 아닙니다. 효명옹주를 낳을 때 조귀인의 신분은요 후궁이 아닌 궁녀였습니다. 후궁의 궁녀였는데 궁녀였어요. 점점 올라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조귀인이 궁에 입궁한 건 1630년, 인조주기 8년째 되던 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조는요, 그해 들어온 궁녀 조귀인을 눈여겨보고요, 관심을 쏟습니다. 그런데 인조의 마음과 달리 신하들은 그다지 조귀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성격? 성격. 면 출신. 출신. 예리했습니다. 조기의 딸이 제일 총애를 받는다 했다. 조기의 딸은 정백창이 진납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 자, 이거는요, 조기인이 입궁한 뒤에 쓰인 기록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이 조기는 조기인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이 조기는 당시 경상우도의 육군을 지휘하던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입니다. 그런데 조기인은요, 사실 조기의 정실 부인 아이가 아닌 첩의 자식이에요. 첩의 자식. 근데 그 아랫줄을 지금 보시면 조기인을 정백창이 진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납은 뭘까요? 이렇게 바치다. 받쳤다. 그렇죠. 바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백창이라는 사람이 조기인을 개인적으로 궁에 바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기는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들어온 낙하산. 정확히 낙하산. 낙하산 궁녀라는 거예요. 게다가 출신도 또 정식 그게 아니고. 첩의 자식이고. 첩이고. 신하들이 조기인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요, 조기인은 인조와 갈수록 가까워졌고요, 더 큰 총애를 받게 됩니다. 인조가 전쟁과 가족의 죽음이라는 큰 시련을 겪을 때도 함께했고, 입궁 8년 만에 조기인은 효명옹주를 낳아가지고 인조에게 안기까지 했잖아요. 아마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기인은 인조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 후 인조는요, 조기인에게 종사품 수건첩지를 내립니다. 자, 이제 조기인을 정식 후궁으로 올린 겁니다. 오, 큰 선물 줬네. 엄청난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품계까지 받고 정식 후궁이 된 조기인. 자신의 입지가 넓어지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당시 궁 내명부에는요, 중전도 대비도 없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중전 왜 없죠? 그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중전 죽었잖아요. 네. 그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망한 인열왕후 외에는 유일하게 인조의 자식을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조기인은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는 유일한 내명부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조기인은 그 입지를 계속 키우면서 지키고 싶지 않았을까요?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조기인 자신은 첩의 자식이라 출신도 별 볼 일 없잖아요. 네. 그런 조기인이 유일하게 믿을 구석 누구겠습니까? 인조. 인조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인조의 사랑을 받고 마음을 잡고 있어야 궁에서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요, 그런 조기인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오늘부터 금오나도로 경외에 통제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이것도 예전에 했었는데 우리. 이제 결혼 금지하도록 통지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금은요, 왕실 사람들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전국 결혼 정년기 남녀의 결혼을 금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이때는 누구의 결혼을 위한 금혼령이었을까요? 그 말인 즉슨 즉슨
새로운 여자를 드리겠다. 아 맞네. 맞습니다. 인조의 중전 인열왕후가 사망한 후 새로운 중전을 뽑지 않았는데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우기로 했던 것이죠. 인조의 재혼 소식을 들은 조기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 이거는 아니, 되게 빠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더 본인이 사랑을 독차지할 거라 생각했는데. 맞아요. 인조 뭐야? 아, 조기인이 그렇게. 네, 했을 인조 거라고. 뭐야? 언제 날 사랑한다 했으면서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말투가 너무 똑같아. 그 당시 그 느낌의 말투가. 잠깐 조씨요. 잠깐 조씨요. 같은 조씨라고요? 아, 아, 그래요? 조씨. 나를 웃고 하자고 한 거예요. 같은 죄송합니다. 아, 그 조씨야? 자, 조기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만약 인조가 새 중전에게 마음을 주면 나 어떻게 되지? 하지만 그런 조기인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새 중전 찾기는 착착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후 과연 인조의 새 중전 아내로 선발된 여인은 누구였을까? 바로 장렬왕후 조씨입니다. 또 같은 조씨. 조씨예요? 조씨로. 격이 다릅니다. 중전에 걸맞게 아주 폼이 있고요. 명망 있는 양주 조씨 집안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5살의 장렬왕후 조씨가 45 인조의 계비로 들어오게 됩니다. 장렬왕후 기억해 두세요. 네, 오늘 장렬왕후 이야기 많이 해야 조씨. 되니까. 장렬왕후 조씨입니다. 네, 중전. 네. 자, 그렇게 15살의 중전을 모셔야 되는 20대의 조귀인. 자, 새 중전은 지금 자신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집안도 일단, 좋고. 그렇죠. 집안도 좋고.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출신 좋죠. 그죠? 그러니까 인조가 중전을 총애하지는 않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중전을 잃고 3년 만에 새 중전을 맞이한 인조. 이런 상황 속에서 궁궐에 임신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 중전이 임신을? 어? 중전 소식 아니에요? 조기인이 아니죠. 아니지, 그러니까. 누군가요? 조괜히 임신합니다. 조괜히 임신합니다. 와. 인조. 뭐야? 진짜요? 아니, 중전이 임신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재혼한 중전은 임신을 못한 와중에 조균이 또 임신한 거예요. 오. 중전을 두고 조균이 임신한 상황. 세 사람 사이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왕비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어서 새 중전을 맞이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인조는 이미 40대 중반에 정말 경랑을 다 겪은 노회한 정치가고 지금 15살 새 중전은 사실은 자기 딸에 해당하는 소녀 정도거든요. 궁에 처음 들어온 15살 먹은 소녀가 이게 대화가 통할 수가 없죠. 아. 근데 자기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조기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전하고는 그냥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실질적인 대화나 뭐 사랑이나 그런 것들은 조기인한테 가는 거죠. 전하, 중전마마께서 드셔 계셔옵니다. 그간에 강령하셨는지요? 그러고 보니 중전을 뵌 지가
오래됐습니다. 들어보세요, 전하. 귀를 대고 들어보세요, 전하. 아들인지 딸인지 한번 보자. 이쪽입니다. 아예 또 깜짝이야. 와 대박이다. 자, 그런데요. 조귀인이 임신 7개월 즈음에 접어든 1639년 7월, 그녀에게 아주 큰 걱정이 생깁니다. 걱정? 무슨 일이었을까요? 일단 조귀인의 지금 이 자리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인조. 네. 인조. 그럼 그에게 큰 걱정은 뭘까요? 인조가 인조의 아파요. 건강. 그렇죠. 맞습니다. 갑자기 인조의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긴 겁니다. 인조의 몸에서 나타나는 증세들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아 인조는요, 벼랑간 추위를 타거나 열이 나는가 하면 인조의 몸에서 푸르스름한 땀까지 솟아납니다. 자, 왕이 이렇게 아파요. 궁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 난리 나죠. 그렇죠. 모든 막 의사들 불러서. 그렇죠. 그리고 이때 자, 이 심상치 않은 인조의 병세에 가장 근심했던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조기. 조기. 그렇죠, 조기인. 그동안 누렸던 모든 걸 잃게 되잖아요. 이 당시 이 조기인도 엄청나게 불안했을 겁니다. 대체 인조는 무슨 병에 걸린 걸까요? 오늘 안색을 살펴보니 사수의 기운이 있는 듯합니다. 사수. 사수. 자, 이 사수는 뭐냐면요. 네. 귀신의 사악한 기운이 들어서 생기는 병. 내 몸에 뭔가 지금 씌인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인조가 병의 원인으로 짚은 것 바로 저주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저주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기승품 교수님. 근데 실제로 인조가 진짜로 자기가 저주받아서 아프다고 생각한 거예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당시 사람들은 저주가 실제로 효력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왕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특히 인조 입장에서 보면 즉위하자마자 뭐 반란도 맞고 전쟁도 맞이하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감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거의 인조는 당시 피해 의식이 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요, 사수의 기운이 있는 듯합니다 라는 이 의관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빡! 인조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7년 전. 뭔가 트라우마가 있구나. 그렇죠. 인조는요, 저주 때문에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자, 당시 인조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때는 7년 전 163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갑자기 인조에게 원인 모를 병증이 지금처럼 나타났습니다. 속에서는 열이 나는데 정작 온몸은 얼음처럼 차가운 증세가 반복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 오른팔이 갑자기 마비되기도 합니다. 자, 그때 내의원에서는요, 정확한 병명을 찾지 못했고요, 사악한 기운 때문에 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라는 진단을 또 내립니다. 당시 인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안 믿었나? 이거 말도 안 된다고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몸이 이렇게 계속 아픈 상황에서 인조는 다시 또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죠. 궁인, 옥지 등 3-4명이 밤중마다 문을 닫고 몰래 흥이지고 으슥한 곳으로 가 제사를 지내며 기도하였다고
자전의 초상에 이 일로써 말한 사람이 있었다. 자, 여기서 자전이 누구냐면 바로 인목대비입니다. 인목대비의 초상을 치를 당시 저주하는 거를 봤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목대비 우리 이야기한 적이 아, 있는데 했죠. 광해군의 계모 인목대비. 인목대비는 광해군의 공격으로 강제로 궁궐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조는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을 파회시키고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시 왕실 제일 어른으로 바로 그 인조의 정통성을 인정해준 결정적 인물이 인목대비였단 말이에요. 인조로서는 자신의 정통성을 세워줬으니 이때 이 초상 어떻게 치렀겠습니까? 완전 성대하게. 아유, 그럼요. 정성껏 지내줬죠. 그런데 바로 그 정성껏 초상을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인목대비의 궁녀들이 궁에서 은밀하게 저주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들려온 겁니다. 게다가요, 인목대비 궁녀들이 왕치를 저주하기 위해서 고양이 머리와 아기 머리를 궁에 묻었다는 겁니다. 아기 머리?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인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소름 돋아, 소름. 너무 무서운데요? 뭐지? 인목대비 궁녀들이? 그렇다면 인목대비가 살아있을 때 모종의 계획을 한 건가?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가? 네. 선생님, 근데 그러면은 그 인조는 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지금?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조에게는요, 인목대비를 의심할 만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목대비가 숨을 거둔 직후 그 방에서 아주 묘한 게 발견됩니다. 인목대비가 직접 쓴 글이 빼곡히 적힌 비단 세 폭이었습니다. 그걸 본 인조는요, 크게 기겁하면서 분노를 합니다. 바로 임금을 패한다 라는 내용의 글, 바로 영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인조는요, 비단에 적힌 그 글을 본 이후 큰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런 불안감을 안고 있던 중에 저주 사건까지 터진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인조는 이 저주와 영모 사건의 주동자로 한 명을 지목합니다. 너다. 누구였을까요? 아까 나온 궁인 아니었어요? 그걸 누군가 조종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인조가 의심한 이 사람은요, 인목대비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인목대비의 딸 정명공주였습니다. 인목대비는 죽기 몇 년 전부터 병을 앓아서 사실상 영모를 꾸밀 수 있는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조는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인목대비의 뜻을 가장 잘하는 딸 정명공주다, 이렇게 지목한 겁니다. 그런데 신하들은요, 절대 정명공주를 시문에서는 아니되옵니다, 극구 반대합니다. 왜지? 일이 참 묘한데요. 인조 쪽에서 볼 때는 인목대비는 할머니예요. 그리고 할머니의 딸인 정명공주는 인조한테는 고모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고모가 죄를 좀 의심이 간다고 해서 인조가 정명공주한테 핍박을 가한다는 거는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수모를 주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광해군에 비하면 그 강도는 덜하지만 자칫하면 똑같은 폐륜으로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인조도 이해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처벌하고 싶은데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주라거나 이런 것이 인조의 내면에서
확대 재생산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저주 사건은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고 흐지부지 종결되고 만 것이죠. 자, 그렇게 저주의 공포에 떨었던 그 후로부터 7년이 흐르고 또다시 이유 모를 병이 생긴 거예요, 인조가. 아, 그러다 보면은 그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주. 또다시 저주가 시작됐다는 그 공포에 인조는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인조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조기. 그렇죠. 네. 조기인. 늘 인조 가까이에 있었던 그녀는 인조의 불안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기인은요, 자, 이렇게 저주, 여기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이것 때문에 생긴 인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저주를 해결하려고 영험하다는 무당 앵무입니다. 앵무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저주니까 용한 무당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조기는요, 무당 앵무에게 궁궐 곳곳에 있는 저주물을 찾아내라고 합니다. 자, 당시 조사했던 궁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인조가 머물렀던 창경궁입니다. 창경궁. 무당은 바로 이 인조가 지내는 창경궁을 아주 대대적으로 수색을 합니다. 그 결과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보시죠. 빨간 점 보이세요? 네. 이게 지금 발견입니다. 와, 많이 발견돼. 어주 흔적인가 보다. 누가 저주를 진짜 했네. 그죠? 자, 임금이 지내던 침소, 양화당, 네. 이 근처에서 14곳, 동궁 근처 12곳에서 은밀하게 감춰져 있던 저주에 쓰는 물건인 저주물이 마구 발견된 겁니다. 심지어 왕이 덮고 자던 이불에서도 저주물이 발견됩니다. 야. 자고 있는 이불에서 이상한 게 발견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거기 다시 못 자죠. 자, 인조는요, 궁 안팎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원손이 지낼 예정이었던 곳에서 저주물이 발견된 겁니다. 더 하나지. 뭐 아이한테까지. 그럼. 자, 이때 인조 어떤 생각 들었겠어요? 이게 맞았구나. 그리고 누가 이거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겠다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과정에서 인조가 오랫동안 벼르던 사람, 그 기억 속에 그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누굴까요? 전명공주가 나왔구나. 맞습니다. 정명공주. 정명공주 집에 무당이 드나들었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정명공주 측은요, 저주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부인은 합니다. 과연 인조가 그 말 믿었을까요? 절대 안 믿죠. 저 절대 안 믿죠. 그렇죠. 그런데 정명공주 집에 무당이 드나들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정명공주 측이 묻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저주 사건은 이번에도 흐지부지 마무리되고 말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저주물들을 누가 찾은 겁니까? 조기. 그렇죠. 해낸 거지 않습니까? 앵무를 시켜가지고. 그죠? 무당. 아, 이 일로 후궁 조기인에 대한 인조의 신뢰감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 커졌겠네요. 하늘이죠. 이제 진짜 이렇게 무서웠을 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이 사건을 통해서 후궁 조기인에 대한 인조의 신뢰감 높아지죠. 그리고요, 조기인은 인조에게 또 다른 큰 기쁨까지 또 안깁니다. 엄청난 뭘까요? 일이네. 뭘까요? 자녀를 낳아요. 자, 그런데 이번엔 아들! 이야.
임신 중이던 조gin이 드디어 아들 숭성군을 낳은 겁니다. 자, 어여쁜 호명주에 이어서 아들까지 떡하니 안겨주니, 자, 아들을 낳은 조gin은요 1640년 8월 인조에게 다시 큰 선물을 받습니다. 뭐였겠습니까? 상승. 품계 업그레이드. 네. 자, 이제 정상품 소용으로 올라갑니다. 자, 국녀 출신 들어왔는데 지금 자박자박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인조의 애정 무한되었습니다. 인조는 더더욱 조기인을 가까이 합니다. 자, 이제 궁안에서 인조의 총애로 조기인을 넘어설 여인 아무도 없습니다. 조기인은 확실하게 인조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사랑에 균열이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일까요? 아,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 아, 새로. 새로운 여자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그렇죠. 어? 바로 인조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긴 겁니다. 허허. 조긴 성격이 있어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조가 한 궁녀에게 승은을 내립니다. 승은 상궁 이 씨의 등장이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조기인 어땠을까요? 난리 나죠. 불안하고. 그렇죠. 정말 놀라고 불안했을 겁니다. 조기인에게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경쟁 상대가 나타난 겁니다. 조기인이 극도로 불안했을 상황. 근데 이때 조기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목숨까지? 네, 목숨까지? 바로 누군가가 조기인을 저주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저주도? 아마 조기인은 큰 충격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오. 그런데 그 사건을 듣고 더 충격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인조? 인조. 자신을 향하던 저주에 치가 떨렸던 인조인데 너 죽어라 이거. 다시 또 화가 납니다. 난리 났겠네요. 아니 나. 그렇다면 대체 누가 조기인을 저주하라고 했을까요? 설마 이 새로운 여자분이 조기인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까요? 승은 입은 궁녀. 맞아요. 조기인만 인조의 총애를 받는 게 못마땅했던 승은 상궁 이 씨가 인조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조기인을 저주했다는 겁니다. 자, 그 자백을 들은 인조 어떻게 했을까요? 아, 완전 약간 트라우마처럼 있어서 엄청 엄하게 벌을 내렸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승은 상궁 이 씨를 가차없이 유배 보내고 죽여버립니다. 죽이기까지? 네, 마음이 좀 있었던 그러니까. 궁녀인데.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또 조기인을 건드렸으니. 그렇죠. 그런데 이 저주 사건을 둘러싸고 궁궐에 수상한 소문이 돕니다. 어떤 소문이었을 것 같아요? 실록에 이와 관련된 언급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 씨가 스스로 저주하여 이 씨를 모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한다.
아 이거 조규인 씨. 자작극. 맞습니다. 조규인이 저주 사건을 꾸미고는 승은 상궁 이 씨가 한 것처럼 덮어 씌웠다는 겁니다. 계략을 꾸몄다는 이야기죠. 인조와 중전 사이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조선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 인조가 중전을 다른 궁으로 옮기도록 명한 겁니다. 인조가 중전에게 홀로 경덕궁, 지금의 경희궁에 가서 지내라고 한 겁니다. 왕과 왕비가 서로 다른 궁을 쓰는 별거 사건이 터진 겁니다. 중전과 별거를 선언한 인조의 명분은요. 아이고, 중전의 건강이 안 좋으니 옮겨서 치료하라는 거였습니다. 아, 핑계네요, 핑계. 아마 한 나라의 국모로서, 여성으로서 너무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던 1646년 1월 또 한 번 인조를 불안에 빠뜨리는 충격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왕이 먹을 전복구이에 누군가 독을 넣었다는 겁니다. 왕이 먹을 음식에 독을 탔다? 이거 역모죠. 인조는 배후로 의심되는 사람을 바로 지목합니다. 누굴까요? 세자빈 강 씨? 맞습니다. 와. 명확한 증거도 자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조는 세자빈 강 씨가 이 독사를 주도했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여야 한다라는 말까지 하고 납니다. 결국 1646년 3월 15일 인조는 세자빈 강 씨를 배출시키고 사약을 내립니다. 아니, 와. 그런데 이때 민심을 적은 기록이 있는데요. 자, 이 기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이 아직 밝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단지 추측만을 가지고서 법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안팎의 민심이 수긍하지 않고 모두 조수기에게 죄를 돌렸다. 세자빈 강 씨의 죄가 드러난 것도 없는데 역적으로 몰아서 죽였으니까 백성도 그거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자빈 강 씨가 죽은 거 다 누구 탓이다? 조기. 조기의 탓이라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647년 8월 조규인은 큰 경사를 맞이합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효명옹주가 드디어 환례를 하게 된 겁니다. 효명옹주? 오. 자, 그렇다면 조규인과 사돈이 된 인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인물은 당시 영의정에 올라 있었던 김자점입니다. 김자점은요, 인조의 최측근 대신이었습니다. 인조 반정으로 1등 공신이 된 이후에 엄청난 권력을 쥐었죠. 아. 그 영의정 자리 김자점. 김자점의 손자 김세룡이 인조와 조기인의 딸 효명옹주와 결혼하게 된 겁니다. 자, 영의정과 사돈이 된 조기인 어땠을까요? 와 이젠 하이파이브 아니에요?
하나가 됐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인조의 변함없는 총에다가 영의정 사돈이라는 날개까지 단 조귀인. 조귀인은 날로 위세를 떨치면서 내명부의 실세로 군림합니다. 그리고요. 1649년 2월 조귀인의 인생이 한 번 더 달라집니다. 바로 그녀가 드디어 종 일품 귀인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아, 드디어. 드디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귀인의 조귀인이 이때 이제 된 거예요. 맞습니다. 첩의 딸로 태어나서 궁녀로 바쳐진 지 19년 만에 벌어진 사실입니다. 자, 인조의 애정을 독차지하며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달린 조귀인. 그런데 귀인 책봉 3개월 만에 조귀인에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지? 제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로 조귀인의 전부였던 이 인조가 55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와, 인조가 갑자기 자, 그렇다면 조나단, 인조 다음 왕, 조선의 17대 왕이 누구죠? 효종이죠. 맞습니다. 인조의 둘째 아들, 바로 복림대군이었던 효종. 그런데 얼마 후 그렇게 인조를 잃은 조귀인, 그 상황에서 슬픈 일이 또 이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인조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인조의 후궁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궁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와, 대박이다. 궁궐을 떠나야 됩니다. 자, 이때 조귀인은요, 정말 누리던 부귀영화가 다 흩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렇게 불안감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었을 이 조귀인. 그런 불안한 조귀인을 지켜보고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 과연 누굴까요? 떠난 중전. 그렇죠. 중전 와야 돼. 바로 인조의 중전이었던 장렬왕후. 장렬왕후는 쫓겨났던 경덕궁에서 다시 창경궁으로 돌아왔고 이제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된 겁니다. 경하드려옵니다. 대비마마. 명심하시게. 난 자네 용서한 적이 없으니. 조귀인과 장렬왕후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바뀌었네. 야, 재밌다. 자, 그렇다면 조귀인, 그 성격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정말 속에서는 천불이 났을 겁니다. 결국 조귀인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 씨가 매번 아침 저녁으로 우물물을 길어놓고는 사람들을 모두 몰리고 몰래 기도하였습니다. 조귀인은 암암리의 왕실 최고 어른인 장렬왕후를 저주합니다. 와. 과연 저주 행위를 한 이유가 뭘까요? 어느 날
조귀인은 인조, 자신의 남편 인조의 죽음 이후 무속신앙에 더 매달립니다. 자, 이런 조귀인의 행동을 보고받은 장렬 왕후 뭐라고 했을까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인조의 3년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적으로 불공을 들이거나 무당을 부르는 거 이거 사실 유교 예법에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장렬 왕후는요 조귀인의 여종을 매질합니다. 결국 조귀인은 앙심을 품고 어떻게든 장렬 왕후에게 복수하겠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자, 그렇다면요 장렬 왕후는 이 사실을 바로 누구에게 고했을까요? 효종. 그렇죠. 조귀인이 벌인 이 섬뜩한 행동에 화가 난 효종은 조귀인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국문하라. 그리고 1651년 11월 곧 수십 명에 달하는 조귀인의 측근들, 노비와 무당이 잡혀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주 사건에 대한 국문. 그 강도가 얼마나 셌는지 하나 둘 입을 열기 시작하죠. 그 결과 엽기적인 조귀인의 저주 행각이 드러납니다. 대체 어떤 행각이었을까요?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파괴해 뼈가루를 얻었는데 색이 재와 같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장 검증했는데 그곳에서 조귀인이 시킨 뼈가루 저주의 실체가 확 드러난 거죠. 이제는 더 썸뜩해지는데요, 계속. 자, 그런데 이 조귀인이 쓴 저주물은요 뼈가루가 끝이 아니었어요. 조귀인은 죽은 사람의 뼈와 치아, 손톱, 발톱, 머리카락 등을 구해오라고 시킵니다. 심지어 그 시신의 살이나 관 조각 등 정말 온갖 엽기적인 저주물까지 다 원한 겁니다. 일단 그 조귀인의 특기가 저주하는 것이고요. 실록에 따르면 조귀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수고스럽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저주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저주 사건을 조사하던 중 또 한 번 조정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조귀인의 저주 사건이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인 1651년 12월 누군가 영모를 모의한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효종은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들을 모조리 잡아들이죠. 그러던 중 김자점의 아들이 정말 충격적인 자백을 합니다. 효명옹주가 저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나의 어머니와 내가 대전을 저주하였다. 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숭성군을 세우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그 처음에 나왔던 그 귀여운 효명옹주가요? 자, 이 조귀인이 첫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딸인 효명옹주와 저주행위를 했고 김자점 일가는 돕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 집 대주가 급살을 맞고 죽게 해주십시오. 하하, 이 말을 들은 효정 어땠을까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와. 그렇다면 화가 난 효종은 조귀인을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1651년 12월 14일
효종은 이런 명을 내립니다. 귀인 조 씨는 자진하게 하라. 조 씨에게 사약을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궁녀로 입궁한 지 21년 파란만장했던 조귀인의 삶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을 맞이합니다. 한세상 잘 살고 간다. 와. 조귀인은요, 저주라는 악랄한 방법을 욕망 채우는 도구이자 생존법으로 썼습니다. 저주로 부귀영화를 얻었고 지키려 했지만 결국 저주는 부메랑이 됐고 그 저주 때문에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